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창업 수강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뭐 코로나 많이 잦아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그래서 온라인 이 강의도 종료가 돼서 직접 좀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특강 두나무 회사의 설립자이시자 코파운더이시자 현재 부사장님이신 김영련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두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라는 서비스로 유명한 회사죠. 업비트는 우리나라 블록체인과 핀테크에 있어서 수위를 달리는 업체고요. 또 우리 김형련 코파운더이시자 지금 부사장님은 제가 15년 동안 인간적으로도 친하지만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부분 그 열정이나 사업가적인 기질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늘 그 귀한 분 모셨으니까 글로벌 창업 꿈꾸시는 우리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 우리 특강 잘 들으시고요. 도움 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련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김영 부사님. 박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나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련이라고 하고요. 제가 처음 이주원 교수님한테 부탁을 받고 이제 강의를 했으면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되게 편하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처음이고 예, 적응을 좀 잘 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작이니까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세한 얘기는 교수님이랑 같이 말씀 나누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희 일단은 저희 회사 간략한 저희 회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과 투자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저희 회사 모토 자체가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드는데 일단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서비스가 저희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업비트고 하나는 증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증권 플러스가 사실은 먼저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든 게 이제 업비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가 두 양대 사업으로 저희가 나눠져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대부분의 매출은 현재는 저기 업비트 거래소에서 지금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 사업 자체가 굉장히 시장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규제가 현재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변화와 그리고 이제 기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위기도 같이 겪으면서 최근 3년간은 열심히 이제 그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던 증권 플러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증권과 관련된 증권을 편하게 이제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핀테크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권 플러스라는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14년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카카오와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저도 모으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었던 증권 관련한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기술 이런 걸 접목시켜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서비스가 증권 플러스고요. 현재 이제 가입 고객이 여기 서류상에 한 250만 정도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가입 고객 한 3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적 거래액은 한 100조, 예, 저희 써있기는 80조인데 한 100조 정도 이제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메인 사업인 업비트가 있고요. 업비트는 저희가 2017년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평균 MAU 그러니까 MAU라는 게 이제 한 달에 들어오는 유저인데 한 96만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월 거래 금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증권 플러스는 이제 상장 주식 플랫폼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금융위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오픈한 서비스가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상장되지 않는 서비스, 상장되지 않는 주식들을 이제 일반 회사들,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게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삼성증권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오픈은 작년 11월에 했는데 현재 이제 일 거래 금액이 1억, 뭐 많이 나오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하루에 거래가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뭐 간략하게 저희 회사 설명을 드리면 회사 설립은 2012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서비스인 증권 플러스가 2014년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비트가 2017년 10월에 오픈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 11월에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 이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주요 투자자가 일단은 카카오 벤처스. 그러니까 카카오 벤처스는 카카오 자회사면서 국 이름이 K큐브 벤처스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벤처스에서 저희가 최초로 투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퀄컴, 그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에이티넘, 그리고 기타 여기 써 있지 않은 몇 군데 VC가 더 있는데 그런 이제 VC들과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뭐 업비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보시면 이 서비스 모양 자체가 기존에 이제 증권사 MTS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비트를 만들기 이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약간 중고거래 사이트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증권거래처럼 할 수 있게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이제 거래 퍼포먼스를 만들어 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빠르게 이제 시장에 안착하고 국내에서 수익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증권 서비스들의 장점들, 그리고 이제 증권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규제 산업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서비스를 출시해서 아주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 플러스입니다. 증권 플러스도 보시면 업비트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 플러스의 재미있는 점은 기존의 MTS 기능에 소셜 기능을 좀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래한 거에 대한 거래 기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사람들이 쉽게 증권 거래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증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이제 두나무는 150명 중에서 한 40% 정도가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6개의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퓨처이즈가 있고요. 퓨처이즈는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창업해서 만들었던 회사인데 증권 관련한 그런 기술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B2B 서비스 회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나무 투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은 이제 이림 사업자고요. 그래서 현재 투자 자문업과 이림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두나무 앤 파트너스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비트와 증권 플러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제 이익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에 저희가 공헌하면서 저희도 추가적인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벤처 캐피탈을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람다 256이라고 있습니다. 람다 256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서비스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DXM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제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특근법이 통과가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인 백업을 담당하고 있는 게 DXM이고요.
그다음에 업비트 에이펙이 있습니다. 업비트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그 동남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폴, 태국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본사는 싱가폴에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했거나 아니면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동남아 쪽 관련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업비트 에이펙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구성 인력들이고요. 대부분 구성 인력들이 기술 인력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증권 관련한 경험 아니면 기술 관련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이 저희가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인력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예. 네, 자리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네, 부사장님, 아유 너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업은 글로벌 창업, 실제 그 글로벌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이 많이 듣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 선배로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에서 그 잠깐 제가 이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영년 부사장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예. 농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예.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이제 창업 전선에 뛰어들으셔서 사실은 시리얼 엔트러프로너 이제 계속 창업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공적인 이 두나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창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라서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예, 가까이 좀 드세요. 네, 네, 부장님 먼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창업을 많이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원래 꿈이 창업이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의 꿈이 창업은 아니었고요. 예. 일단은 제가 왜 창업을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이제 95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에 대학을 입학하고 96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사실은 IMF 터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군대 가기 이전에는 그냥 적당히 대학 들어와서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면 적당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되게 뭐라고 해야지 좋은 호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97년 IMF가 지나고 나서는 그 이전하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처럼 그렇게 녹록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대부분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다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뭐 아니면 뭐 이런 전문 자격증 같은 거를 회계사나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대학생활 하면서 학교 공부하면 사회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되게 편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런 취업을 걱정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빠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과연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또는 뭐 공무원이 되든 뭐 고시 공부를 해서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은 뭐 일단 처음에 제대하고 나서는 뭐 저도 같이 휩쓸려서 고시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러고서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98년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휴대폰들이 이제 모바일 핸드폰, 당시에 이제 PCS였는데 이전에는 되게 고가의 이제 핸드폰을 사람들이 사용했다가 PCS가 나오면서 일반 사람, 대학생들도 뭐 시티폰 이런 거 나오면서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변화를 보면서 이 분야에 잘 이제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내면
일단 나에게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대한 그러니까 제 컨셉은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나타내는 용도.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금 뭐 물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의미.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핸드폰이 있어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전화번호라는 거, 그리고 내 몸에 붙어 있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본인의 그런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잖아. 아이덴티티가 내 뽐내는 게 있고 나를 인증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날이라는 회사를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창업하면서 뭐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해서 벨소리를 바꾸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컬러링이라고 해서 통화 연결음을, 예전에 통화 연결음이 되게 똑같은 소리만 났었는데 그걸 이제 바꾸는 서비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컨셉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나타내기 위한, 왜냐하면 본인의 고유의 장비이기 때문에 고유의 번호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든 게 이제 그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인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금의 수단으로서 그 핸드폰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서비스들을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서비스들을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같이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업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동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상황을 이제 적응하다 보니,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과 뭐 핸드폰을 접하면서 기회를 본 거고, 그래서 이게 이 길이 아닌지 긴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도 잘못돼도 다시 이제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부사장님 어렵고 별로 깊게 생각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시작하신 것 같은데, 예,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창업이 사실 그런 계기로 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알면은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그런 창업들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그냥 기회가 보이면은 그냥 그 본인이 이제 그냥 뛰어들어서 창업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아무거나 다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은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아주 길지 않은 경험이지만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되게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일단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저거 했던 게 뭐냐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완벽한 거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항상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이거 그냥 잘 될 것도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말지 뭐 하면서 되게 가볍게 시도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크게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뭐 사업에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들어서 드는 생각은 운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운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냥 복권 뽑듯이 그런 운이 아니라, 예,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되고 생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되게 작은 시도들, 그러니까 크게 한 방에 홈런을 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가볍게 이제 뭐 나 1루타만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좋은 이제 기회들이 발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운이라는 거, 그 왜 옛날에 그 이병철 회장님도 운둔근 그래가지고 그걸 휘어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운이라는 게 사실 이제 준비한 사람한테만 온다, 준비한 사람한테만 보인다. 아무거나 지금 창업하신 게 아니고 기회가 아무 기회나 잡으신 게 아니고 너무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준비는 이제 계획은 열심히 해가지고 짧은 목표라도 1루타를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운이 찾아온다는 말씀인데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창업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대박을 원하고 또 전부 다 막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이 그런 걸 이제 물론 당연히 목표로 하는 건 좋지만 단타 그 짧은 목표를 가지고 일단 도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제일 이제 우리가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막 기업가 정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업가 정신이 이제 사실 정확하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성공한 기업가 분들은 자기만의 내가 성공한 거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부사장님이 지금까지 이 정도 이제 성취를 하신 걸 봤을 때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런 성격이 있어서 좀 성공한 게 아닌가. 그게 아마 그 김영렬 부사장님한테 맞는 기업가 정신일 것 같거든요. 그런 그 기업가 정신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어떤 부분이 성격이 도움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사업이라는 거의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돈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그냥 무조건 돈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고 돈을 안 쫓는다고 하면 또 돈을 못 버니까 그냥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최근에 그런 유행이나 트렌드를 보면 후자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나는 멋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난 페이스북을 만들 거야.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의 성장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일단 확장시키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확장시키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 됐던 뭐 다른 구글이 됐던 다 뒤에 일을 생각을 하고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다음에 뭘 하겠다라는 그런 딱 어느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그런 회사들이 미국의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크기 때문에 일단은 키워놓고 유저를 많이 모으고 서비스를 키워놓으면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창업가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그런 걸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한국에서 뭐 그런 스타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더러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더러 다 힘들어요. 사실은 멋있어 보이지만 왜냐면 투자도 많이 유치하고 뭐 유저도 많이 모으고 누구나 다 아는 서비스가 됐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뭐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뭐 그냥 안고 없는 찐빵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성격을 얼마나 밸런스를 잘 맞추느냐가 결국에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되려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돈을 계속 쫓아서 나는 돈을 벌 거야. 그래서 모든 거를 수익 관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회사도 돈만을 벌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회사가 이제 비영리 집단이나 뭐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그냥 나는 그냥 멋있어지면 좋고 그냥 사람들이 나 인정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회사가 또 완전 반대 극단으로 가는 케이스들도 덜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둘 다 아닌 것 같고요. 그 중간에서 접점을 잘 찾아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양쪽 극단에서 실패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좋은 뜻으로 회사를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그런 엔지니어들 뭐 좋은 인력들 가지고 일을 만들었는데 그 끝에는 안 좋았던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 안 좋았다라는 게 뭐 돈만 쫓은 사람들은 사기꾼이 됐고요.
예, 돈을 안 쫓고 그냥 그런 멋있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 근데 사실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회사가 멋있어 보이고 유명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직원들 그러니까 뭔가 나랑 같이 일할 친구들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보여요. 그냥 돈만 벌 수 있어라고 해도 사람을 뽑을 수가 없고요. 아 우리 되게 멋있는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해도 뽑을 수가 없고요. 두 가지 다 한다고 해야 사람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좋은 인재라고 하는 게 능력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되어 있고 이런 그런 사람들 누구나 다 원해요. 사실은 대기업도 원하고요.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 우리 경쟁자들 다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두 개가 다 필요한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그 친구들을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같이 온라인에서 달릴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덕목은 일을 그냥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사랑을 하면 그 일이 잘 되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쪽만 쫓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사장님이 이제 일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가 입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원래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두나무 아니면 블록체인 아니면 이런 인터넷 이런 거를 꿈꾸고 오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김영림 부사장님을 보면은 여러 과정을 좋은 기회를 잡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원래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감히 정의를 하자면은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후자 쪽이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그래서 힘든 과정을 겪어서라도 내가 결국에는 종착점으로 아 내가 원하는 걸 찾았으니까 난 이거를 사랑하게 된다. 근데 어느 쪽이신지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에 더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뭔가 대단한 뜻을 품고 이랬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제 그냥 나름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금융 쪽을 지금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금융의 이런 모바일이나 IT 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했던 이유는 그냥 너무 불편해서였어요. 그냥 답답해서.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하게 뭔가 이런 걸 할까? 핸드폰 결제를 만든 것도 왜 인터넷에서 답답하게 물건을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페이 서비스도 이런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은행에 가서 직접 ATM기 가서 송금을 해야 됐었어요. 송금을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신용카드도 정말 극히 일부만 있었거든요. 저 같은 대학생들은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뭐 직불카드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뭐 뭔가 컨텐츠를 구매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과정들을 겪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할까? 새로운 방법 없나라고 찾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한 그냥 결제부터 시작해서 증권,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확장이 된 것 같고 여전히 이제 금융 서비스들이 뭐 아시겠지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바보 같은 서비스밖에 못 만들까라는 생각 늘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또 하다 보면 이 업계에 또 들어와 보면 또 수백 가지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늘 그거와의 싸움이죠. 저도 계속 있다 보면 그거에 젖어들어요. 그냥 이건 그냥 원래 이거 하던 거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스스로 깨면서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작은 변화가 생기고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더 편하게 하면 당연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사용한 만큼 저희가 이제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뭐 그냥 뭔가 정확하게 내가 이걸 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불편한 거 개선하면서 동시에 나도 한번 사업 기회를 계속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또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고. 그렇죠. 예. 굉장히 즐겁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막
이 지표적으로 뭐 내가 이렇게 이걸 개선했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막 뭔가 사용하는 거죠. 편하게 사용하면서 이제 뭔가 회사에 이제 수익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 그거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지 쾌감 굉장히 즐겁죠. 그러니까 뭐 가끔씩 비유하는 거는 어렸을 때 비가 막 오면은 놀이터에 가서 댐을 이렇게 막아놓은 그러니까 물길이 막혀 있는 걸 뚫어주면 물이 쫙 흐르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 그냥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편해졌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얻는 희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 부사장님 뭐 지난 세월 동안 봤을 때 부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눈빛에서 딱 느껴지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 그 대학교 때 그렇게 대학생 카드를 못 가지고 뭐 직부 카드 갖고 이 불편함이 처음에는 불편함이지만 다 적응하거든요. 그 관습과 관행에 쉽게 그냥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성공한 스타트업 분들이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사님 같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풀고 싶어해요. 약간 그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봤을 때 약간 욱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부사장님한테 기업가 정신으로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실행력도 사실 되게 추진력이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력도 우리 부사장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스타트업 성공시켜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그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두 가지가 밸런스가 돼야 된다고 그 말씀도 하셨는데 부사장님이 보통 이렇게 팀 빌딩 하거나 지금 이제 아주 큰 기업이 됐지만 물론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시고 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부사장님이 사람 뽑을 때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있어요. 본인만의 관점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업무 스킬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사장님이 바라보실 때 이 스타트업에는 아무래도 이런 인성의 사람들이 좀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업비터 같은 이런 그 핀테크 회사에는 전문성은 물론인데 약간 뭐라 그러죠? 끈기 아니면 뭐 카카오에서 좋아하는 테너시티 이런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업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 스킬이나 능력 뭐 이런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건 사실은 인테그리티라고 하나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저희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사실은 핀테크 쪽도 그렇지만 이제 핀테크는 대부분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핵심 코어들은 다 은행, 뭐 증권사 이런 기존의 제도권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핀테크 회사들은 사실은 그 앞단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저들이 들어와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서비스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뭐 무결성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만 실제는 대부분 다 은행이나 이제 그런 금융기관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런 핵심 코어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 이제 막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생각은 뭔가 이걸 통해서 뭔가 원대한 꿈을 꾸 블록체인의 미래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래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낙후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 쪽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 여기다 접목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업이 훨씬 더 커졌어요, 사실. 그리고 처음에 예상을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기관 아니지만 돈을 보관하는 그런 회사로서의 그런 책임을 이 정도까지 져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가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고민이 됐던 부분은 뭐 엔지니어가 됐던 관리자가 됐던 뭐 일단 제일 필요한 분이 인테그리티. 왜냐하면 예, 너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하는 성관의 의무라고 하잖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서비스 오픈하고 뭐 서비스 안정성이나 이런 것, 뭐 퍼포먼스 이런 것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가장 고민 많이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깊게 생각하고 같이 이제 생각을 같이 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규정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증권 기준이나 자본시장법이라고 해서 증권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고, 감독 기관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이 잘 하는지 감독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체계들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 쪽에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도 갖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유지해야 되는 일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저희 말고도 유수의 핀테크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도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흐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성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이제 인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사고 안 나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선량한 직원을 뽑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이거 좀 그냥 얘기인데, 사람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 선에서는 되게 여유로워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돈을 맡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재산이 한 10억이 있어요. 재산이 10억이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저한테 5억을 맡겼어요. 그냥 현금 5억을 맡겼어요. 그러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뭐 5억 맡겼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사고 나면, 사고 날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도 나는 재산이 10억이 있는 사람이니까 5억 정도 갚아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어요. 그 5억을 맡아서 뭐 다른 뭐 보관료를 받던가 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100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현금 100억을 트럭으로 딱 갖고 와서 이거를 일주일간 보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겁날 거예요. 왜냐면 뭐 잃어버릴 확률이 0.01%만 돼도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내 전 재산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 뭐 9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굉장히 나한테 위험한, 내가 이제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이제 뭐 저희가 보관했던 금액이 최고 많았을 때가 현금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하면 15조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저희가 투자를 많이 받아서 뭐 자본금이 뭐 한 20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근데 그런 회사에 15조라는 돈,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15조라는 돈을 본 적도 없고, 물론 뭐 엑셀 장표에 뭐 제가 0을 막 많이 붙이면 15조라는 돈을 뭐 이렇게 찍어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자산 가치가 있는, 어쨌든 뭐 그런 뭐 비트코인이 진짜 자산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현금화할 수 있는 코인이 어쨌든 뭐 코인과 그럼 현금이 합쳐서 15조 정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15조의 1%만 해도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한 1% 정도 날 수 있나 뭐 생각을 하면 그 1,500억이 날라가면 제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을 했었어야 됐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쨌든 뭐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나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경영진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예. 여전히 그거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사고는 여전히 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사고를 어떻게 하면 미리 방지하고 빨리 찾아내고 빨리 고쳐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회사가 운영이 되고 그냥 그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좀 쉬워 보이지만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밖에서 그냥 외부인들이 볼 때는 전혀 모르는 세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딱 그 예를 드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진짜 대박이고 수익 많이 벌고,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쉬운 비즈니스 모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또 고민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리스크를 계속 그 리스크와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아마 경영진들의 고민도 되게 깊으실 것 같아요. 살짝 다른 주제로 돌려서, 아까 그 이제 PPT에서 보니까 투자사들 뭐 카카오 벤처스 뭐 이런 이제 그 에이티넘도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런 이제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글로벌 창업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저희 학생들하고 예비 창업가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스타트업 생태계에 진입을 해서 우리 업비트 같은 그런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걸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인큐베이터도 있고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벤처 캐피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김영일 부사님이 경험해 보신 그 생태계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혹은 이제 벤처 캐피탈 그쪽은 이제 어떠셨는지, 진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비 창업가들이 좀 더 잘 진입을 하고 선택도 받고 또 좋은 파트너, 좋은 투자를 받아서 갈 수 있는지, 뭐 전반적인 부분을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받는 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 장표를 만들어서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득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그냥 창업자예요. 왜냐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딱 왔는데, 입장을 바꿔놔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사업 계획 잘 알겠고 앞으로 이렇게 잘해서 한다는 거 알겠고,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하루에 그 사람들만 만나는 게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뭔가 장밋빛 전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기술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사람을 봐요. 예. 왜냐면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초기 엑셀러레이터나 뭐 이렇게 시드 투자하는 VC,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K큐브 벤처스, 그러니까 카카오 벤처스 같은 데는 초기 투자 한 1, 2억 해요. 예. 사실 1, 2억, 뭐 1, 2억 가지고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이제 그런 돈들을 투자하면서 시드 투자를 하면서 보는 건 사실은 딱 하나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끝까지 이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를 스스로 믿고 그냥 끝까지 해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들도 생각을 해요. 이게 자기네들이 뭐 100군데 투자를 하면 100군데 다 잘 돼서 뭐 쉽게 얘기하면 야구로 비유하면 18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야구도 한 3할 정도 치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봐서 VC 업계 똑같아요. VC 업계는 제가 봐서 3할 언더일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 뭐 5할도 있겠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 근데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는 건 그냥, 특히 초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을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스킬. 제가 사람 뽑을 때 기준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나, 뭐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어쨌든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나를 보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 이제 내가 어쨌든 돈을 맡겼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를 안 치고 최소한, 그러니까 VC 투자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럼 사실은 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심사위원은 되게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딱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통과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보통 이제 초기 투자를 받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래서 이제
보면은 두 번째 투자, 그러니까 보통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시리즈 A, B 되면서의 그 벤처 캐피탈들의 관점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점 딱 하나예요. 그냥 수익 관점. 근데 수익인데 당장 돈이 되는 것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정도 투자를 하면 회사가 이 정도 커지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좀 더 수치적인 그런 분석을 요구를 해요. 예. 점점 이제 후기로 갈수록 더 심해져. 그러니까 수익 관점에서 더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시리즈 A 정도 되면 그냥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유저가 어느 정도 늘고 서비스가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라는, 그래서 가치가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걸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드 투자를 받고 초기에 이제 엔젤 투자를 받던 시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는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앱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IT 서비스 대부분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보시면 앱스토어에 수많은 앱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앱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앱을 앱스토어에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쓰는데, 이제 저희가 보는 지표들이 뭐 흔히들 뭐 DAU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DAU, MAU,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방문하냐,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방문하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컵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물처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앱을 설치를 하면 보통 한두 번 이렇게 뭐 궁금한데 막 써보고 그다음에 안 써요. 그렇죠. 그럼 저희한테는 로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DAU, MAU라는 거를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앱을 한번 설치하면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나가는 거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이제 채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앱들 중에 그렇죠. 저희 앱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유입이 되면 나가는 거를 틀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입시키는 거는 마케팅 활동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안에 머무는 걸 리텐션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리즈 A 투자는 여기다 물을 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시리즈 A를 받으러 갈 때는 제가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이 새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리텐션이 됩니다. 리텐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받아서 마케팅 활동을 해서 여기다 쏟아보면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서 이 안에서 뭔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가 시리즈 A의 가장 중요한 이제 팩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못하면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죠. 대부분 서비스들이 그렇습니다. 그 단계에서 다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모바일 서비스 중에 제일 대박이 난 서비스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바일 서비스 앱 중에서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맨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깔았는지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폰을 깔면 제일 먼저 설치하고 매일매일 들어가는 서비스가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카카오톡처럼 범용적인 서비스를 그런 적기에 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독보적인 위치에 하는 거는 굉장히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사실은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제 뭐 몇십 년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들이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용적인 서비스보다는 특화된,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카카오톡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 더 메신저 서비스, 모든 그러니까 버티컬된 메신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서비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토스라든가 이런 서비스 다 보시면 다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매일 들어간다. 예. 그리고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된다. 예. 예. 그런 이제 서비스들의 그런 비결들이 사실은 다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부사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이제 사업 계획서 이런 거보다 불확실성 있는 그런 부분보다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는 창업자를 본다. 창업자를 보는데 그 창업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일단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성실해서 그 심사역들이 투자한 돈을 최소한 잃지는 않는지 뭐 크게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시리즈 A에서는 이 컵이 새는 컵이 아닌지를 본다. 그래서 이제 앱으로 한정한다 그러면은 리텐션 레이트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살아있는 그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런 그 창업가 여러분들이 특강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그 사업 계획서에 있는 뭐 예상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시간을 많이 보내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VC물은 그 PT를 할 때 PT까지도 연습을 해서 뭐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리얼 월드는 지금 우리 김영렬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창업가의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많이 본다는 거. 예,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 투자 받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력, 학력보다는요 경력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해봤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디 근무 보통 어디 근무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사실 잘 안 믿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IT 업계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좋은 말로는 뭐 멋있는 말로 래퍼책이라고 그러고 안 좋은 말로는 뒷조사라 그러죠. 예, 보통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의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제 상사에게 전화를 하죠. 예, 보통. 그래서 이 사람 어땠어? 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투자할 거라고는 보통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뻔히 알죠. VC에 있는 사람이 연락 오면 여기 또 투자 받으러 여기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그때 레포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그냥 뭐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이 사람하고 친했으면 보통 얘기를 잘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냥 뭐 무조건 안 돼. 뭐 이 사람 뭐 근데 VC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간 감정적으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막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되게 뭐라 해야지 그 흐리멍텅한 사람은 아니구나. 뭔가 엣지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뭐 거기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포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 뭐 전 직장이라든가 그 다음 직장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단순하게 그냥 뭔가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초기 투자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영렬 목사님 레포책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계속 창업과 임원만 하셨기 때문에 그 뭐 직장 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제 밑에 사람들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초기 투자 받을 때는 그런 좀 부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업계에 이제 사람들이 있고 평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저 먼저 쪽에 있어가지고 저기 보시는 두 가지 스크린 중에서 왼쪽에 있는 스크린으로 나갈 거거든요. 아까 이제 그 PT 하실 때는 저기만 나오고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스크린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창업 수업이라서
글로벌 이제 관점에서 대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보니까 그 업비트 에이펙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많이 진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진행을 할 때 어떤 것들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 싱가포르에 저희가 에이펙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본사 자회사로 이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현지화인 것 같아요. 현지 이제 어떤 파트너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파트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반대인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약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제 한국에서 한국식의 생각만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파트너가 중요하고요. 그 파트너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연구를 했고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딱 맞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찾는 거에 이제 주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작은 서비스긴 하지만 뭐 저희가 대기업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파트너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빨리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보통 사람들이 그런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진출하기 편한 나라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동남아시아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동남아시아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도네시아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그런 뭐 스타트업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회사, 그러니까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큰 회사로 된 케이스들이 인도네시아 더 많아요. 예.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시장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규제가 많이 없어요. 예. 물론 규제가 있는 곳에 굉장히 빡센 부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규제가 굉장히 느슨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잭, 예, 뭐 이런 서비스들 보면 오토바이에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없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약간 내버려 두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해봐라 그냥. 예. 왜냐면 그거는 뭐 두 가지인데 국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간섭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스타트업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시장도 크고. 예. 근데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환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진출해서 똑같은 규모의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에이펙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이 훨씬 더 규모가 작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짜장면이 뭐 그냥 뭐 비유적으로 5,000원이라고 하면 뭐 인도네시아는 뭐 한 1,000원 뭐 그냥 제가 대충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딱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배달 민족을 하는데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10%를 남긴다면 한국에서 한 그릇 배달하면 500원인데 거기서 100원인 거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한국에서 잘 된 서비스니까 동남아시아 가면 잘 될 거야라고 해서 뭐 하면 뭐 잘 되는 서비스들은 그닥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지에서 그런 서비스들과 인프라들이 뭐 한국보다 열악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규제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나은 게 있어요. 뭐 최근에 뭐 배민 뭐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나 뭐 타다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오히려 그런 스타트업 하기에 그런 환경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낙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우리 부사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사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스타트업 정책이나 규제나 나중에 그런데도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지금 우리 업비트 에이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지금 신흥시장이잖아요.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혹시 선진국 마켓 쪽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유럽도 옛날에 또 미국도 물론 비트렉트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계시지만 선진 시장 쪽으로는 지금 고려를 안 하십니까? 선진 시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컨택하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데가 독일 쪽, 독일의 이제 스투트가르트 거래소랑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레저라고 해서 그 저기 뭐야, USB로 되어 있는 그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랑도 같이 커스터디 사업 같이 파트너십 맺어서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글로벌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말고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선진 시장 쪽도 파트너십을 많이 맺으시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글로벌 그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 그 파트너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어떻게 그 잘 관리하는 사람을 찾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사실은 뭐 솔직한 핵심은 인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뭐 진짜 이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고 누굴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접근을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진짜 가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거기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사람 잘한대 하고 소개를 받으면 대부분 잘 안 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적임자가 누구야라고 찾으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뭐 막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처럼 기민하게 반응을 안 해요. 일단 그쪽 사람들은. 근데 또 한 번 뭔가 생기면 뭔가 되게 빨리 생겨요. 뭔가. 그런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사님한테도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일단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충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멘토처럼. 그래서 우리 클래스를 듣는 수강생 분들한테도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충고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다 창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창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물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람도 있지만 되게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45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친구들 보면 대기업에 한 이제 막 이제 부장이 그러니까 빠른 친구들이 이미 부장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도 이제 위치가 되면서 다들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까지 더 근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앞으로의 내 이제 인생, 그러니까 인생 후반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일찍부터 사업했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굉장히 많이 구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해주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떠밀리듯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미리 생각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특정 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그 회사에서의 나와 그 회사가 없는 나, 그러니까 나신이라 그러잖아요. 옷 벗은 를 이제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뭐 부장이든 임원으로서의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삼성전자 앞에 빠진 나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인 나일 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이런 스코프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뭐 10분 활용해서, 예, 뭐 예를 들면 사실 뭐 회사를 나와도 인맥은 또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맥들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예. 그래서 어떤 거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이 회사가 없는 나로서 내가 나가면 뭘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서 이제 하면은, 할 거면 빨리 해라. 그래서 나와서, 예, 실패를 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뭐 45이든 46 무슨 차이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빨리 해보고 빨리 실패해보는 게,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는 게, 한 사이클을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나올 거면 빨리 나오고 정말 붙어 있을 거면 끝까지 붙어 있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그리고 앞으로 제 계획은, 사실 저희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화되는 지금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뭐 정책적인 변동성도 크고 한데, 이제 한편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어쨌든 외국에 있는 글로벌, 저희 말고 다른 이제 외국 이제 거래소나 블록체인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예전에는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지금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몇 군데로 이제 지금 좀 몰리는, 이제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수순인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버블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이제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회사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몇 군데로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답답한 건 뭐냐면, 제도화되고 뭔가 안정화되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글로벌한 회사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장점을 가지고 저희보다 더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계속 얘기하는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피테크 뭐 금융 쪽에서는. 근데 이제 뭔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라는 거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한참 버블이 있을 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사실 우리 때문에 생긴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안 좋은 길로 우리가 이끈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도 동시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 사업은.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좀 벗어나거나, 아니면 정확한 뭐 가이드에 따라서 치고 나가는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생겨 나갈 건데, 그런 회사들이랑 경쟁하고 싶은 거죠, 저희도.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좀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쟁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쳐다만 봐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빨리 해소가 돼서 이제 우리도 글로벌 회사들이랑 같이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을 굉장히 많이 바라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금융이라는 건 사실은 볼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볼륨 자체가 한국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런 볼륨이 크다 보니까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 회사들도 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규제 어느 정도 이제 틀 안에서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계속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제 바로 이제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김영윤 부사장님 정말 인사이트 가득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데 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 글로벌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업비트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